제11장 무기염의 흡수와 수액 상승. 식물은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토양에서 수분과 무기물을 흡수하면 단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독립영양자이다. 식물은 공기 중에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잎을 통하여 흡수하며 토양 중에 있는 필수 영양소 무기염은 뿌리를 통하여 물과 함께 흡수한다. 토양 중에 여러가지 무기염은 극히 낮은 농도로 토양 용액 속에 용해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 없는 무기염이 다량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식물은 무기염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기장을 가지고 있다. 무기염이 흡수되는 과정은 다음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1. 무기염이 토양에서 뿌리 표면으로 이동. 2. 뿌리 세포 내 축적. 3. 중앙의 목부 조직으로 향한 행적 이동. 4. 뿌리에서 줄기로 이동. 이 중에서 네 번째의 뿌리에서 줄기로 이동은 목부에서 수액의 상승과 함께 일어나는 현상이다. 11-1. 뿌리의 기능. 식물의 뿌리의 발달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토양 중에 수분과 무기염의 함량이 적으면 식물은 근계를 많이 발달시켜 흡수를 도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목봉식물은 총 건중량의 20% 내외가 뿌리로 되어 있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뿌리의 비율이 증가한다. 그림 11-1에 몇 가지 생태계의 뿌리 비율을 표시하였는데 돌림나무가 주종인 한려수림과 유럽 적송림의 경우 총 건중량에 대한 뿌리의 비율은 10 내지 15%인데 건조한 사막에서 자라는 감목은 90%로 증가한다. 반면에 밀을 질소의 함량을 높여 수경 재배하면 뿌리의 비율은 3 내지 5%로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식물의 뿌리 발달은 필요에 따라 촉진되거나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뿌리의 특성은 줄기나 잎에 비하여 관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지만 식물은 수분과 무기염을 흡수하기 위하여 새로운 뿌리를 추구한다. 2-5-1항의 근계의 분류에서 설명한 대로 목본식물의 근계는 비교적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지표면 가까이에서 뿌리의 포면적을 넓혀서 흡수 면적을 확장시킨다. 서턴에 따르면 성숙한 루브르 잣나무는 5개의 근단부를 가지고 있을 만큼 근계가 방대하다. 뿌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표피세포로부터 뿌리털을 만들어서 토양 속으로 뻗어 토양의 각 구석까지 도달함으로써 미너럴 마이닝이라는 말을 붙일 만큼 철저하게 무기물을 찾아낸다. 11-2 무기염의 흡수 기장. 토양 중에 수분 함량이 적절하고 무기염이 가다하게 용해되어 있지 않다면 토양 영역의 수분 포텐셜은 -0.1에서 0.3 메가파스칼로서 충분히 높고 뿌리의 수분 포텐셜은 산토압 등으로 낮아서 수분 포텐셜의 구배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10-3-5항에서 설명한 대로 토양 용액은 뿌리 표면까지 확산에 의하여 쉽게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토양의 수분 함량이 영구 위저점 근처까지 갈 만큼 -1.5 메가파스칼 정도로 낮으면 수분과 무기염의 확산 속도는 100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토양 용액은 뿌리로 이동할 수 없다. 11-2-1 자유공간의 개념. 토양 용액이 일단 뿌리 표면에 도달한 다음 무기염이 뿌리 속으로 흡수되는 초기 단계에는 뿌리염은 뿌리 내 자유공간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다. 자유공간은 뿌리의 세포나 조직 중에서 무기염이나 기타 다른 용질이 확산과 집단 유동에 의해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뿌리 표피 조직은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인접한 표피 세포끼리 맞닿아 있어서
무기염이 자유로이 침투할 수 없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세포벽은 큰 분자량을 가진 섬유가 엉성하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물분자나 이온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다. 따라서 자유공간은 뿌리의 세포벽에 의하여 연결된 체계를 통하여 무기염이 자유로이 들어오는 공간을 뜻하며 자유공간의 1단계는 내피 직전까지이다. 자유공간 개념은 세포벽 이동 개념과 같으며 세포질 이동에 대립되는 말이다. 아포플라스트는 식물 조직 중에서 죽어있는 부분, 즉 세포벽과 목부 조직의 도관, 가도관 세포로 이루어진 부분을 의미하며 심플라스트는 세포의 살아있는 부분, 즉 원형질로 구성되어 원형질 연락사로 이웃하고 있는 세포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의미한다. 그림 11-2는 무기염이 뿌리의 횡단면상에서 이동하는 방법을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개념으로 분류하여 도해하였다. 무기염은 내피까지 자유공간을 이용하여 세포벽 이동으로 도착하거나 혹은 표피나 피층에서 원형질막을 통과하여 세포질 이동으로 도착할 수 있다. 11-2-2 카스페리안데의 역할. 흡수된 무기염이 내피에 도착하면 자유공간은 일단 없어진다. 내피세포의 방사단면벽과 횡단면벽에는 목전질로 만들어진 카스페린 안대가 완전히 한 바퀴 둘러쳐져 있어 세포벽을 통한 무기염의 자유로운 이동은 이곳에서 차단된다. 목전질은 수분을 잘 통과시키지 않는 지질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기염도 함께 차단시킨다. 따라서 카스페린 안대의 기능은 내피에서 자유공간을 없앰으로써 무기염이 더 이상 자유롭게 뿌리 속으로 행적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부터는 대신 무기염이 원형질막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함으로써 원형질막상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염을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든다. 11-2-3 선택적 흡수와 능동운반. 뿌리 내 무기염의 농도는 토양 용액의 농도보다 수십 배 혹은 수백 배가량 높으며 세포 내 무기염의 종류는 토양 용액의 종류와 크게 다르다. 그리고 뿌리의 호흡을 억제시키면 무기염의 흡수가 중단된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뿌리염의 무기염 흡수는 단순한 산토압에 의한 현상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자유공간을 이용한 무기염 이동은 비선택적이며 가역적이며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그러나 식물이 무기염을 흡수하는 과정은 선택적이며 비가역적이며 에너지를 소모한다. 따라서 원형질막에는 이러한 선택적 흡수를 가능하게 하는 기작이 있으며 이것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학설은 운반체설이다. 운반체는 원형질막에 있는 단백질로서 능동 운반의 주역을 담당한다. 능동운반이란 원형질막의 운반체에 의하여 능동운반이란 1. 원형질막의 운반체에 의하여 2.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농도 9배에 역행하여 운반되며 3. 대사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4.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무기염의 이동을 의미한다. 11-2-4 원형질막과 운반체. 원형질막은 살아있는 세포에 있는 얇은 막으로서 세포벽 바로 안쪽에 있는데 어린 뿌리 세포의 경우 도관을 제외한 모든 세포에 존재한다. 세포질 이동은 원형질막을 통과하는 것이며 원형질막을 통과할 때 선택적으로 흡수를 가능하게 한다. 원형질막은 제8장 8-2-2항에서 설명한 대로 두 층의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극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극성을 띤 이온화된 무기염이 통과하기 어렵다.
그림 11-4와 같이 운반체는 원형질막에 자리잡고 있는 단백질로서 원형질막 밖에서 특수 이온과 결합하면 운반체가 구조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면서 방향을 전환해서 무기염이 안쪽으로 향하도록 해주며 원형질막 안쪽으로 들어온 무기염은 운반체와 분리된다. 무기염이나 기타 물질이 원형질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 물질별로 고유한 운반체에 의해 운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운반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이 선택적 흡수의 주요 내용이다. 원형질막에 있는 단백질은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반체이며 식물세포의 경우 현재까지 설탕 운반체만의 특성이 구명되어 있을 뿐이다. 두 번째, 단백질은 아직 식물에서 그 특성을 잘 모르지만 촉매 단백질로서 ATP를 가수분해하여 생긴 에너지를 이용하여 원형질막을 통과하여 수소이온을 펌핑하는 ATP제 효소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 단백질은 통로 단백질로서 운반체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이온을 통과시키는 통로를 열어준다고 생각된다. 위의 세 가지 단백질을 합쳐 운반 단백질이라고 한다. 11-3 균근. 균근이란 식물의 어린 뿌리가 토양 중에 있는 곰팡이와 공생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곰팡이는 기주식물에게 무기염을 대신 흡수하여 전달해주고 기주식물은 곰팡이에게 탄수화물을 전해줌으로써 공생관계를 유지한다. 균근은 고등육상식물의 약 97%에서 발견될 만큼 흔하게 존재하며 산림 생태계와 같이 무기영양소의 함량이 낮은 토양에서는 균근의 도움으로 수목이 생존해 나갈 수 있다. 북극의 툰드라 지역이나 고산지대와 같이 생육환경이 나쁜 곳에서는 특히 균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균근의 혜택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토양 중에 있는 인산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것과 산림과 같은 산성 토양에서 암모늄 대질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수목의 근계가 초본식물처럼 치밀하게 발달하지 않더라도 균근의 수많은 균사가 뿌리로부터 수 센티미터까지 뻗어 더 효율적으로 무기염과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이다. 11-3-1 외생균근은 주로 목본식물에서 발견되는 형태로서 곰팡이의 균사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주세포 밖에서만 머물기 때문에 외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균사는 뿌리 표면을 두껍게 싸서 균틀을 형성하고 뿌리 속으로 피층까지 침투하여 세포와 세포 사이의 간극에 균사에 의한 하티크망을 만들며 피층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감염된 뿌리의 표피 혹은 피층 세포는 방사선 방향으로 세포 신장이 일어나서 두꺼운 균투와 더불어 뿌리의 직경을 굵게 만든다. 따라서 외생균균으로 감염된 뿌리는 감염되지 않는 뿌리와 비교하여 형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육안으로 혹은 해부 현미경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감염된 뿌리에는 뿌리털이 발생하지 않고 대신 균사가 뿌리 표면으로부터 토양 속으로 뻗어 뿌리털의 역할을 대신하여 더 효율적으로 무기염을 흡수한다. 기주식물의 범위는 거의 목변식물로 국한되어 있고 표 11-1과 같이 온대지방에서는 소나무과 자작나무과 참나무과 버드나무과의 수목에서 흔히 발견되며 그 밖에 피나무류에서도 발견된다. 특히 소나무과의 수목은 필수적으로 외생균근을 형성하며 천연 상태에서의 균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외생균근을 형성하는 곰팡이는 주로 담자균과 잔황균 같은 버섯류이다.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균근 곰팡이는 송이버섯이라고 생각되는데, 송이버섯은 한국에서 적송림에서만 발견되며 숲의 나이가 15 내지 80년 정도로 가장 생활력이 왕성할 때 공생을 이룸으로써 기주 선택성이 강한 경우에 속한다. 그 밖에 표 11-1의 열간 20개 임상에서 발견되는 버섯 중에는 균근 버섯이 많은데, 흔한 것으로 강대버섯류, 무당버섯류, 젖버섯류, 그물버섯류 등이 있다. 11-3-2 내생균근. 내생균근은 곰팡이의 균사가 기주식물의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붙여진 말로써 균사가 뿌리의 피층 세포 안으로 침투하여 자란다. 그러나 균사의 생장은 피층 세포에 국한되고 내피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이러한 특징은 외생균근이나 내생균근의 공통점으로서 뿌리 한복판의 통도 조직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병원균과 다르다. 균사의 생장은 뿌리 밖으로 연장되어 토양 속으로만 자라지만 외생균근과 같은 균틀을 형성하지 않으며 뿌리털이 정상적으로 발달한다. 내생균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그림 11-6에서와 같이 소난과 가지 모양 균사를 가지고 있는 VAM이며, 그 밖에 난초형 균근과 진달래형 균근 등이 있다. 기주식물 범위는 육상 생태계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본류, 주요 작물, 쌍장엽식물, 그리고 외생균근을 형성하는 목변식물을 제외한 모든 목변식물이 VAM 균근을 형성한다. 따라서 내생균근의 기주 범위는 외생균근보다 훨씬 넓으며, 특히 대부분의 작물과 가수류가 여기에 속해 농업적으로도 중요하다. 관련되는 곰팡이는 접합자균에 속하는 균으로서 글루무스 스쿠텔로스포라가 가장 흔하게 발견된다. 이 균의 포자가 직경이 커서 바람에 전파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11-3-3 내외생균근. 내외생균근은 외생균근의 변칙적인 형태라고 생각되는데, 외생균근 곰팡이의 균사가 세포 안으로 침투하여 자라는 형태를 뜻하며 소나무류의 어린 묘목에서 주로 발견된다. 이것은 아마도 어린 묘목이 균사가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방어할 능력이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될 뿐이며, 흔히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외부 형태는 외생균근과 흡사하다. 11-3-4 균근의 역할. 균근의 여러 가지 혜택과 역할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기염의 흡수 촉진이다. 균근의 형성률 혹은 감염률은 토양의 비옥도가 높을수록 낮으며, 특히 토양 중에 있는 인산의 함량에 반비례하는데, 이것은 균근이 인산의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인산의 함량이 낮을수록 기주식물이 균근과 공생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인산 이외에도 질소, 항, 구리의 흡수 촉진이 증명된 바 있으며, 그 밖에도 대부분의 무기염 흡수를 촉진한다고 생각된다. 균근군의 균사는 뿌리를 둘러싸고 있거나 토양 중에 뻗어 토양의 건조, 낮거나 높은 pH, 토양의 독곡물, 극단적인 토양 온도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고, 뿌리 표면을 먼저 점령하여 항생제를 생산함으로써 병용균에 대한 저항성도 증가시켜준다. 따라서 균근은 일반적으로 식물의 생육이 불리한 한계 토양에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균근군으로 인종접종과 묘목의 생장이 촉진된 예는 무수히 많으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 미국의 라디아타 소나무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실패한 원인은 적절한 균근균이 없었기 때문이다. 산림토양 내 무기염의 흡수와 관련된 균근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암모늄태 질소의 흡수이다. 산림토양은 경작토양과 비교하여 산성화가 더 심하게 진전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물의 강물질화 과정에서 질산화 박테리아의 활동이 억제되어 암모늄태 질소가 주종을 이루고 질산태 질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암모늄태 질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산림 내 외생균근균과 VAM 근균군이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목이 흡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균균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건조한 토양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크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목의 뿌리는 토양의 수분 포텐셜이 마이너스 0.7 메가파스칼보다 낮으면 자랄 수 없는데 균균이 형성되면 균사의 직경이 수목 직경의 100분의 1가량밖에 안 되어 수분 흡수율이 증가하며 수분 포텐셜이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2.0 메가파스칼로 낮아질 때까지 수분을 흡수할 수 있다. 11-4 넷빛 통과 후의 무기염 이동과 증산작용. 앞에서 설명한 대로 무기염이 넷빛 세포를 통과할 때에는 반드시 원형 질막을 통과해야 하며 이때 선택적 흡수가 이루어진다. 일단 넷빛을 통과한 무기염은 뇌초를 거쳐 중앙 부위에 있는 통도 조직인 도관에 도착하고 곧이어 줄기로 올라간다. 이 과정은 다시 세포벽 이동에 해당한다. 특히 도관은 원형 질막뿐만 아니라 세포 내용물이 없고 속이 비어있는 죽은 세포로서 수분과 무기염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 일단 무기염이 도관에 도착하면 증산작용에 의해 위로 올라가는 증산율을 따라서 도관을 타고 수동적으로 올라가게 된다. 제10장 10-5-1의 설명과 같이 무기염의 이동에 증산작용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증산작용으로 인하여 무기염의 이동 속도가 촉진된다. 도관이나 가도관의 증산율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액체를 수액이라고 하며 무기염 외에 여러가지 물질이 용해되어 물과 함께 이동하는 집단 유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도관 내 무기염의 이동 속도는 증산 속도에 비례한다. 11-5 수액 상승. 수액 상승에 대한 내용은 제10장 증산작용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무기염의 이동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토양에서 흡수된 물이 뿌리로부터 거대한 나무의 잎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목부 조직을 통과하여야 하며 수액 상승의 원리가 설명되어야 무기염의 이동과 수분 이동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 지어진다. 11-5-1 관련 조직. 뿌리에서 잎까지 수분을 이동시키는 경로는 수분 이동에 대한 저항이 가장 적은 목부 조직이다. 목부 조직에는 살아있는 유세포, 죽어있는 섬유와 도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분이 이동하는 곳은 죽어있는 세포인 도관이며 세포 내용물이 없어 비어있기 때문에 수분 이동에 대한 저항이 가장 적다. 나자식물의 가도관은 직경이 30 마이크로미터, 길이가 최고 5mm에 이르는 세포로서 수분이 위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가도관의 작은 막공을 통과하여 다음 가도관으로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항이 있는 편이다. 피자 식물의 도관은 직경이 20 내지 800 마이크로미터 가량으로서 상공재의 도관은 직경이 작고 항공재는 크다.
길이는 상공재의 경우 수 센티미터이며 항공재의 경우 수미터에 이른다. 도관의 상하 끝벽은 뚫려 있어 수분이 상승할 때 자유롭게 다음 도관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저항이 도관보다 적은 편이다. 도관의 길이는 수정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 만경류의 도관은 직경이 크고 길이가 길어 매우 효율적으로 수분을 이동시키는데 항공재의 긴 도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포, 전충재 등에 의해 막히는 텔로시스 현상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 오히려 도관의 직경이 작은 상공재를 가진 수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지구상에서 키가 제일 큰 나무들은 대부분 침류수인데 가도관은 직경이 작고 세포마다 끊어져 있어서 기포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수분 상승이 정지될 가능성이 적다. 수관의 행단면상에서 수액의 상승작용에 직접 기여하는 조직의 크기는 수정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한복판에 있는 심재는 생리적 기능이 거의 없고 변재 중에서도 일부만 수액 이동에 기여한다. 항공재의 경우 수액의 이동은 마지막 1년 혹은 2년에 형성된 도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느릅나무와 물풀의 나무는 당연에 만들어진 도관을 통해 수분이 이동한다. 참나무와 밭나무도 지난 1년 혹은 2년간의 형성된 도관을 통해 수분이 이동하며 상공재와 침류수의 경우에는 서너 개의 연륜에 걸쳐 수분이 이동한다. 11-5-2 수액의 성분 목본 식물의 수액은 엄격한 의미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목부 수액은 증산율을 타고 상승하는 도관 내의 수액을 말하며 사부 수액은 사부를 통한 탄수화물의 이동액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부 수액을 수액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무기염, 질소화합물, 탄수화물, 효소, 식물 호르몬 등이 용해되어 있는 비교적 묽은 용액이다. 질소화합물로서는 암모늄태나 질산태 질소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아미노산과 올레이드가 검출되는데 사과나무의 경우에는 여름철에 아스파르트산과 글루타민이 주종을 이루고 가을에는 아르기닌이 증가한다. 느릅나무에는 총 21종의 아미노산이 검출되며 소나무류의 경우에는 유기태 질소의 73-88%가 시트룰린과 글루타민으로 되어 있다. 목본 식물의 수액에서는 질산태 질소가 발견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뿌리에서 이미 질산 환원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탄수화물의 농도는 겨울철과 이른봄에 높은데 주 성분은 설탕, 포도당, 가당이다. 특히 사탕 단풍나무는 설탕의 함량이 보통 2 내지 3%가량 되어 시럽을 만들 수 있다. 자작나무의 수액은 가당과 포도당을 함유하고 있으며 고로쇠 나무 수액의 주성분은 설탕이다. 질소화합물과 탄수화물 이외의 수액에는 무기염, 식물 호르몬 중에서 사이토키닌, 지베렐린 그리고 수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브시스산이 발견되며 효소도 일부 존재한다. 표 11-2에 물풀의 나무의 목보수액과 사부수액의 성분을 서로 비교하였는데 목보수액이 사부수액보다 훨씬 더 묽은 용액이다. 그 이유는 목보수액은 토양에서 흡수한 물이 상승하면서 도관 내에 계속하여 희석되기 때문이다. 목보수액의 pH는 산성인데 반하여 사부수액은 아칼레성이다. 11-5-3 수액의 상승 속도 수액의 상승 속도는 색소나 방사성 동위원소를 투입하여 추적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것은 도관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열 파동법으로서 수피 밑에 한 지점에 열을 가하고 열의 이동 속도를 위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수간의 고리 모양으로 열을 가하는 열균형법이 개발되어 더 정확하게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표 11-3에 여러 수종의 대낮의 수액 이동 속도를 나열하였다. 가도관을 가진 친여수의 이동 속도는 최고 1.2m 미만으로서 느린 편이며 단풍나무류에 포함한 상공재는 1시간당 1 내지 6m가량이며 참나무류를 포함한 항공재는 보통 15 내지 45m가량이지만 최고 60m까지도 관찰된다. 수액의 상승 속도는 일중 변화가 심하다. 증산작용을 하지 않는 야간에는 극히 느린 속도로 이동하며 증산작용을 왕성하게 하는 낮 12시부터 3시까지는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 그림 11-9에 상공재인 너도밭나무와 가도관을 가진 낙엽송, 가문비나무의 일중수액 상승 속도를 비교하였다. 11-5-4 수액의 상승 각도. 한렵수의 경우 도관의 위아래가 뚫려 있어서 인접한 도관끼리 파이프처럼 상하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수액의 상승은 수직 방향으로 곧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즉, 목부 조직에서 수액은 점진적으로 나선 방향으로 돌면서 올라간다. 이러한 현상은 한렵수뿐만 아니라 침엽수에서도 볼 수 있어서 나선상 목리를 가진 수종에서 관찰된다. 그림 11-10에서 미국 적송의 수관에 엑시드 폭신 색소를 투입했을 때 투입 장소에서 3.6m 올라가면서 완전히 한 바퀴를 회전한 것을 볼 수 있다. 청측나무의 경우에도 1m 상승함에 따라서 원둘레의 4분의 1을 돌아서 올라간다고 한다. 이와 같이 수액이 나선상으로 돌면서 올라가는 현상은 수분을 수관에 골고루 배분하는 역할을 하여 수관에 살충제나 영양제를 투입하고자 할 때 약제를 골고루 분배시키는 경향이 있다. 11-5-5 수액의 상승 원리 제10장의 수분생리와 증산작용에서 기술한 대로 뿌리에서 잎까지 중력의 역방향으로 수분이 이동하는 현상은 잎에서 증산작용으로 수분을 잃어버리면 잎의 수분 포텐셜이 낮아져 수분 포텐셜이 높은 뿌리로부터 잎까지 수분 포텐셜이 구배가 이루어져서 수분이 수동적으로 이동한다. 이때 뿌리와 잎을 연결하는 도관은 장력하에 놓인다고 하였다. 10장의 설명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도 도관 내에 존재하는 수액이 이러한 장력을 견딜 수 있는가, 즉 물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가를 하는 것이었다. 1. 응집역설. 응집역설이란 뿌리에서 잎까지 수분 포텐셜의 구배를 따라서 수분이 이동하지만 두 곳을 연결하는 도관 내의 수분이 장력하에 있더라도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물분자 간의 응집력 때문이라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일찍이 19세기 말부터 대두되었는데 물분자 간의 응집력은 상상외로 크다. 응집력이란 같은 성분의 분자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물분자끼리의 응집력은 물분자 간의 수소 결합에 의해 생기며 물의 인장 강도에는 수백 메가파스칼에 해당하여 도관 내에서 관찰되는 장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 따라서 응집역설은 수고가 100m가 넘는 나무 꼭대기까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면서 수액이 상승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타당성 있는 학설이다. 수목에서 수액이 상승하는 과정을 총괄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공의에서 증산작용을 개시한다. 2. 잎의 엽육세포가 수분을 잃어버린다. 3. 엽육세포의 삼투압과 수화작용에 의해 인근 도관에서 수분이 엽육세포로 이동해 온다. 수화작용이란 세포벽과 물분자 간의 부착력에 의하여 세포벽이 젖는 현상이다. 4. 도관이 탈수되어
밑에 있는 물을 잡아당김으로써 물기둥이 장력하여 놓인다. 5. 물 분자 간의 응집력에 의하여 도관 내 수분이 딸려 올라간다. 6. 응집력이 뿌리까지 전달되어 토양으로부터 뿌리 속으로 수분이 이동한다. 위와 같은 가정은 1에서 6까지 수분 포텐셜의 경사를 만들게 되며 수분은 포텐셜이 가장 높은 토양에서 가장 낮은 2까지 이동하게 된다. 2. 응집요설의 기결. 위에서 설명한 응집요설은 수분 생리에서 다음과 같은 기결을 가져오게 되며 식물이 수분 상승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뿌리에서 수분 흡수도 수동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1. 수분의 상승의 궁극적인 힘은 태양 에너지에 의한 증상작용에서 온다. 2. 물의 응집 성질은 순전히 물리적인 현상이며 식물은 도관을 통하여 토양에서 대기까지 연속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기만 하면 된다. 3. 물은 토양에서부터 뿌리와 잎을 통하여 대기 속으로 수분 포텐셜의 고배를 따라 이동한다. 4. 식물은 수동적인 역할을 하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 5. 식물은 기공의 개폐를 통하여 정상작용을 조절할 뿐이다. 3. 도관 내 기포 발생. 도관은 스콜란드 등이 압력통으로 측정한 대로 증산작용을 왕성하게 할 때 최저 마이너스 8.0 메가파스칼까지 장력이 내려감을 증명하였다. 그렇다면 물기둥은 도관의 이러한 장력하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혹은 외부 상처를 받은 경우 끊어질 수 있으며 이때 기포가 발생하여 공동현상이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현상은 직경이 작은 도관이나 가도관의 경우 큰 문제 없이 다시 물로 채워져 제 기능을 발휘한다. 겨울철 수관이 얼어 있다가 녹을 경우 기포가 발생하는데 기포 문제는 도관의 직경이 큰 항공재의 경우에 더 심각하다. 참나무는 월동이 끝나면 새로운 잎이 나오기 전에 먼저 새로운 도관을 만들어서 수액을 상승시키고 전년도의 도관은 사용하지 않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침려수의 경우에는 기포가 짧은 가도관 내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빙과 더불어 작은 기포는 다시 흡수될 수 있다. 상공재를 가진 수목은 침려수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어지며 항공재인 참나무 경우에도 가을에 만들어진 추재의 도관은 직경이 작기 때문에 상공재와 같이 계속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자작나무나 포도나무와 같이 근압이 발생하는 수종은 근압을 이용하여 기포를 녹이고 도관을 다시 채운다고 생각된다. 도관은 가도관과 비교할 때 형태적으로 훨씬 더 진화되어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도관의 직경이 항공재와 같이 너무 커지면 수분 이동 효율은 높지만 공동현상이 생길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수목의 진화 측면에서 볼 때 침려수가 일반적으로 더 원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100m 남꼭대기까지 수분을 끌어올리는 데에는 가도관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키가 큰 나무가 대부분 침엽수란 사실이 우연히 나타난 현상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가도관이 도관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도관의 크기는 수분 이동 효율을 높이면서 공동현상을 교정할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의 범위 내에서 진화했다. 4. 수액 상승의 한계.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살아있는 나무는 미국의 세카이어로서 115m에 이른다. 잎은 깃털 모양인데 국내 메타세카이어와는 달리 상록성이다. 이렇게 키가 큰 나무의 꼭대기에서 자라는 잎의 모양은 매우 독특하다. 나무 높이에 비례하여 잎이 점진적으로 작아진다. 꼭대기에서는 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잎이 제대로 펴지거나 자라지 못해서 잎의 중량과 밀도가 증가하여 매우 단단하다. 즉, 세포가 너무 두껍고 간극이 없어 이산화탄소 흡수가 어려울 정도다. 잎의 강합성량도 나무 높이에 비례하여 감소하며 기공이 제대로 열리는가를 측정하는 수단인
방사성 동위원소의 축적 비율도 나무 높이에 비례하여 매우 높게 나타나서 기공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모두 나무 꼭대기에서는 수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 수목은 지표면 가까이에서는 온화한 기후, 적절한 토양 수분 덕분에 잘 자라지만 100m 이상 되는 나무 꼭대기에서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들이 있다. 강한 바람은 수관으로부터 튀어나온 가지를 말라 죽게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분이다. 세카이어 나무는 더운 여름날 하루에 수백 리터의 물을 증산작용으로 잃어버리는데 나무 꼭대기에서는 이 물을 얻기가 쉽지 않다. 물이 100m 이상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력에 역행하여 올라가야 하는데 물 분자의 이동에 대한 세포 자체의 저항도 있기 때문에 나무 꼭대기까지 물이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코코 교수는 2004년 네이처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세카이어 나무 높이에 비례하여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고 잎의 중량과 밀도가 증가하며 세포 내 탄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강합성량이 감소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해기 곡선을 작성하였다. 이 모델에서 지구상에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는 122 내지 130m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높은 나무 꼭대기에서는 중력과 세포의 저항에 반하여 물이 상승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잎의 구조가 강합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20m 높이에서는 수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막과 같은 상황이 된다는 뜻이다. 과거 기록에 의하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키가 125m 되는 미송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115m에 달하고 400여 년 전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가 110m라고 예언했고 코크 교수의 이론적 한계점이 122 내지 130m인 것을 감안하면 지구의 일기압하에서 수액이 상승할 수 있는 한계, 즉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는 130m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